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235쪽에 행정행위의 종류,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 시작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뭐였냐면 두 가지가 핵심이야. 행정행위란 어떤 작용을 행정행위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하진 않고,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 중에서도 첫 번째 뭐야?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한테 법을 집행을 해서 국민하고 사이에 행정법적인 어떤 권리 의무 등 이런 영향 미치는 행위, 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또 나눠서 분석했었죠. 여기서 이제 행정청이 하는 행위, 그때 여기 때 행정청이란 꼭 정부 조직 기관만이 아니라 뭐 국가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이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이제 시민들, 일반 국민들에게 권한 행사하는, 행정 권한 행사는 그런 사인도 포함.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의 지위에서 국민한테 행정이 할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행정청.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 집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법 만드는 뭐 행정, 입법 이런 거는 행정행위하고 구별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를 말하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계약을 한다든지 뭐 합동행위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행정행위하고 구별한다, 아니다. 그 다음에 국민하고 사이에서 뭐야? 권력적으로 이제 법 집행하는 행위여야 되니까 지금 얘기했지. 다만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뭐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겉모습은 계약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국민하고 사이에 어떤 권리나 의무 같은 법적인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래야만 행정행위라고 한단 말이야. 따라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공권력 행사해서 법을 집행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에 의해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건 행정행위라고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행정기관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내렸어. 근데 스스로 기한 내 잦은 철거를 안 하면 행정기관이 가서 강제로 철거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강제로 철거하는 행위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건 없어. 그 앞서 뭐 한 거야? 철거 명령을 내렸잖아. 그럼 철거 명령이 상대방한테 공권력 행사해서 법을 집행해서 철거해라 언제까지 하고 강제로 의무를 부과한, 그게 행정행위야. 그런데 그 행정행위로 부여된 의무를 상대방 국민이 이행을 안 하니까 의무가 이행된 결과, 사실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가서 강제 철거 조치를 한단 말이야. 근데 강제 철거 조치는 권력적인 강제적인 행위이고, 하지만 그 자체로는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기존의 국민의 부여된 의무가 이행된 사실상의 결과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일 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행위라 그래. 근데 사실행위도 공권력 행사, 권력적으로 하는 사실행위. 그래서 그 이름하여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가 아닌 거야. 그죠? 그 자체 행위의 목적이 권리나 의무 같은 걸 직접 발생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행위의 이제 개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 행정행위란 거는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특히 독일에서 그 국민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행정작용, 요거를 이제 딱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개념인데, 실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행정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작용이 아니라 처분이라고 하는 작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처분이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 처분에 관해서 정의 내려놓은 거하고 우리 학문상 발전시키는 행정행위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듯은 그렇게 개념적이가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해한다 그래서 다수 학자들은 그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작용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거부하는 조치. 여기까지는 행정행위하고 똑같다고 본다, 학문상. 그다음에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해놔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부분이 그 앞에 써 있는 학문상의 행정행위, 꼭 그건 아니지만 학문상 행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작용도 처분으로 포함을 시켜서 국민이 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히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처분의 개념이 학문상의 행정의 개념보다 더 넓은 것으로 본다. 그죠?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래서 우리 거기에 우리 판례 쭉 또 공부했었지? 우리 대법원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작용이다, 아니다. 응?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상세히 공부했고, 자, 오늘의 이제 주된 공부 내용 235쪽에 행정행위 종류가 있는데, 일단 여기 개설이라는 부분은 좀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돼요. 응? 몇 가지만 해보자. 우리 1번에 보니까 쌍글 1번에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 효과란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는 원인. 그 원인이 행정기관이 무슨 의사,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홍길동한테 세금을 얼마 부과해야지, 세금 낼 의무를 부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라 고지서를 발행했다면 그거는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한 대로 상대방한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되게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거나 변경시키거나 이런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하고 그 행정기관이 의사 표시한 대로 국민하고 사이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행위를 통틀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게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에 있는 거죠. 재정머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준자가 하나 더 붙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건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할 텐데,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란 행정기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민한테 법 집행했는지 그건 안 따져. 행정기관의 생각, 의사표시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법에서 뭐라 하냐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행위를 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고 법에서 딱 국민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법에서 명시해 놓은 거야. 응? 그러니까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 등 법적 효과는 뭐에 따라 발생하는 거야?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발생하는 거야. 행정기관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지? 그런 유형의 행위들이 있어. 응? 그런 유형의 행위를 통틀어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응? 그래서 이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가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한 내용대로 생기면 그런 유형은 법률행위적 행정이. 행정기관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행위를 하면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행위를 준법률행위적 행위 이렇게 나눈다고 그 정도만 여기서 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쌍가루 2번 상대방 국민에게 이익 주는 효과를 가져오냐 불이익 주는 효과를 가져오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눈 게 있어요. 효과, 그죠?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야. 국민한테 이익 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 그다음에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침익적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 이렇게 불러요. 침익적 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세 번째는 지금 이거는 수익적인 건 상대방한테만 이익 주는 거, 침익적 내지 부담 이건 상대방한테만 불이익 주는 거 이걸 말하는데 행정기관이 법제화하는 행위 중에는 국민 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고 또 다른 국민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행위가 있어. 그지? 우리 앞에서는 그런 거 다뤘지.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누군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공장 건축허가 내주면 어떻게 돼? 응? 그럼 허가 받은 사람한테는 이익, 여러분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요새 저기 시골 가면 돼지 키우는 농가. 와, 그래서 지나가면 냄새가 지독해. 응? 그러면
그 돼지 키우겠다고 그 사람도 무슨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위원회 허가를 내줘봐. 그 동네 주민들 못 살겠다고 난리요. 허가 막 규탄 시위하고 그지? 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한쪽에게는 이익, 다른 쪽에는 불이익 이런 거 주는 거를 이제 이중적 효과를 가져온다 해서 이중 효과적 행정행위 또는 복효적이라는 말 써, 그지? 복효적 행정행위 그 중에서도 특히 삼자요 행정행위 이런 말이 쓰입니다. 응? 복효적,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뭐 이런 게 나눕니다. 자 그렇게 나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행위를 할 때 얼마나 법에 구속을 많이 받으면서 해야 되느냐. 요 법에 구속받는 정도 그러니까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구분이 있죠.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그대로만 하게 돼 있어서 행정기관에게는 어떤 재량도 없는 거야. 어떻게 뭐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도 없고 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조치 하나 딱 해야 한다. 법사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딱 하게 돼 있는, 그지? 그렇게 법이 정하는 경우를 그런 법 규정을 기속규범,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 측면에서 보면 기속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응? 기속행위. 그리고 재량행위는 어떻게 돼? 법이 행정기관에게 이제 법은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기관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는 행위. 응? 그래서 행정기관에게 어느 정도 소위 알아서 할 권한, 이걸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재량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안 물어보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런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자, 기속행위는 법의 구속을 받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행위다. 맞아요? 그렇지 않지. 우리 모든 행정작용은 법의 구속을 다 받는 겁니다. 다만 재량행위는 좀 느슨하게 받는 거고, 응? 기속행위는 아주 100% 그냥 기계적으로만 법이 정한 대로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다 법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 4번은 이제 국민한테 법 집행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허가를 내주거나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할 때 뭘 보고 하느냐? 그 상대방 국민의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 뭐 이런 걸 보고 하면 그를 대인적인 행정행위라고 그럽니다. 응? 그리고 뭐 운전 면허를 내주는 거 뭐 보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운전하고자 하는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보고 하는 거죠. 공무원 임명하는 행위도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의사 면허도 사람 자격 보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인적인 행정행위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대인적 행위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자격 능력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다 해서 그 사람한테만 허가하고 면허하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허가 면허 내준 효과가 인정되는 거지. 그 사람이 면허, 우리가 상식적으로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나는 면허 또 따면 되니까 너 줄게. 네가 내가 면허 너 가져. 이게 면허 받은 효과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팔고 막 상속이 되고 이전될 수 있는 거 아니지? 당연히 성질상, 그죠? 대인적인 성질행위는. 그러나 반면에 대물적인 행위는 어떻게 돼? 사람이 기준이 아니거든. 그 사람이 뭔가 설치한 시설, 물건 이런 것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시설 물건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그 효과가 인정되는 거야. 집행행위 효과가. 그래서 그런 걸 대물적 행정행위라 그래. 대표적인 게 뭐 건축허 같은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축허가는 그 건물을 누가 짓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그 건축을 하려는 그 장소에 그 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뭐 층수, 높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법적으로 요건에 맞으면 누가 짓든지 간에 허가 내주는 거지. 건축을 하는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의 자격 조건 이런 건 안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건축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어. 뭐 10층 빌딩 건축허가.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자 지하도 파고 1층까지 건물을 짓다가 뭐야? 나 돈이 부족해서 이거 완공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그 건축허가 받은 걸 딴 사람한테 그 땅이랑 그거 다 팔아 넘겨.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그 새로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행정기관에 가서 건축 허가 받은 사람 바꾸겠다. 우리가 그걸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라 그래. 그래서 행정기관에 가서 신고만 하면 돼. 그래서 행정기관이 수리하면 별도의 허가가 따로 필요 없어. 그러면 수리해주면 A라는 사람이 허가 받은 게 B라는 사람에게로 이제 허가 받은 효과가 넘어가는 거. 그거 배웠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물적인 성질의 행위는 이게 이전이나 승계 이런 게 이제 자유롭게 허용되는 그런 성격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다음 페이지 가면 두 가지 다 보고 하는 행위 있어. 혼합적 행정, 그지? 그러니까 사람도 봐. 사람의 자격 능력도 법이 요구하는 요건 갖췄느냐, 시설 물건 이것도 법이 요구하는 요건 갖췄느냐, 이 두 가지 다 갖춰야만 행정기관이 뭔가 허가를 해주거나 이런 조치를 혼합적 행정이라고 한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냥 우리 상식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종합병원을 허가한다, 인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종합병원이라면 우선 어떻게 돼? 의사가 무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몇 명 이상 있어야, 전문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이상. 그다음에 병상 수가 최소한 얼마 이상 있어야 종합병원으로 인정될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내가 알기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설을 기준하고 법이 정하는 시설 기준과 또 전문 자격을 가진 의사 몇 명 이상 이렇게 돼야 종합병원으로 인정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아무래도 혼합적인 행위는 그 사람도 보고 사람도 자격 능력 보고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허가받은 거 마음대로 넘긴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마음대로 이전될 수 있지는 않겠지. 보통 행정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눈을 읽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립 형식에 따라 분류하는 건 이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이렇게 나눈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할 때 반드시 일정한 문서로에다가 기재사항 다 써서 반드시 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하도록 돼 있으면 그런 걸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행위,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거의 원칙적으로 대부분 다 요식행위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면에 이제 법에서 이제 특별히 특별한 형식 안 갖춰도 되고 예를 들어서 문서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러면 불요식행위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네, 행정행위는 대부분 요식행위. 그 다음에 쌍가로 6번 또 이런 단어가 있어. 상대방의 협력. 그러니까 협력이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뭐로 나왔어요? 일방적 행정이, 쌍방적 행정 이렇게 또 나누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고 한번 생각해봐. 국민한테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하는 법 집행행위래. 세금 부과. 그 상대방의 신청, 동의 이거 필요한 거야? 아니죠.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나한테 세금 부과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고 동의하겠어, 그죠? 이거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그죠? 법 집행해서 너 세금 내. 너는 위반했으니까 영업정지 6개월 조치. 영업 6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국민한테 불이익되는 건 이제 일방적으로 하죠. 응? 일방적인. 근데 이제 보통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조치는 국민 측에서 상대방 국민이 나한테 이익 주는 행위 허가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오고 행정기관이 그걸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거나 이렇게 결정하죠. 그런 건 이제 보통 상대방 국민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하는 행위를 뭐라 해요? 쌍방적 행정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쌍방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결정은 행정기관이 우월적 입장에서 하는 거라는 점에서 권력적인 법 집행 조치라서 그것도 행정행위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마지막 이런 거 있지. 적극적 행정행위, 소극적 행정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용어 사용될 때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이 모든 사람이 일단 법에서 건축을 금지해 놨어요. 그리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오면 행정기관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건축 허가. 그러면 건축 허가는 허가가 되기 전에 법이 정한
이제 건축 금지 의무가 이제 부여돼 있던 게 허가를 내주면 상대방은 금지 의무가 풀린 거야 이제. 그래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는 이제 지위를 갖게 되죠. 그럼 뭔가 법적인 상황이 법적인 상태가 바뀐 거야. 건축 금지된 상태에서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상태가 변경이 된 거죠. 이런 거를 기존의 법적인 상태가 변경되는 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그 적극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응? 뭐 허가가 대표적이죠. 응? 네. 운전 금지돼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게 되면 이제 운전 금지 의무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법적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적극적 행정.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나 건축허가 내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는데 당신 요건 제대로 못 갖춰서 건축허가 못 내줍니다 하고 건축허가 거부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기존에 건축 금지됐던 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죠? 아무 변동이 없는 이 상태를 가져오는 행위를 뭐라 그래? 소극적인 행정이라 그래. 응? 소극적은 기존의 법적 상태에 아무런 변동을 안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응? 대표적인 게 신청받고 거부했을 때죠. 그죠? 거부 행위가 그런 거에 속하죠. 자, 이렇게 쭉 몇 가지로 나누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소소하게 복잡적인 문제로 나오진 않고 그냥 질문에 하나씩 이렇게 넣고 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하다. 첫째 뭐냐면 아까 국민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구분한 거 있지? 수익적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그지? 자, 그러면 복효적 또는 이중효과적 의미는 이제 알잖아. 이익과 불이익을 국민에게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를 복효적, 이중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도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어요? 야, 상대방이 동일한 사람한테 이익도 주면서 불이익도 같이 주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허가해달라고 허가 신청. 그래서 행정위원이 그래 허가한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제 이익이 되는 조치가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단서로 붙여놨어. 한 달에 얼마씩 납부해라. 그럼 어떻게? 허가 내준 거는 이익이 된 조치인데 한 달에 얼마씩 납부하라고 의무를 조금 더 붙여. 물론 이익 주기도 크긴 한데 거기다 의무를 더 붙여서 그러면 동일한 사람한테 이익도 주고 불이익도 같이 준 거야. 그죠? 요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어떻게 했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옆에 공장 건축허가를 내준다자면 이익 받은 사람 따로 그 조치 하나의 조치로 인해 불이익 받는 또 다른 사람 또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뭐라면 이제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준다 공장 허가 건축허가 그러면 건축허가의 상대방하고는 이익 주는 관계지만 어떤 사람의 신청에 따라 공장 건축허를 내주게 되면 그로 인해 불이익받는 인근 주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3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법적 이해관계인 제3자. 응? 그래서 하나의 행정 행위가 법 집행 조치가 누구한테는 이익, 다른 국민 제3자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조치. 또는 그 정반대가 있을 수 있죠. 응? 상대방한테는 불이익이 되는데 다른 국민한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른 국민에게 상반된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특히 뭐라 그래? 삼자요 행정이라고 칭합니다. 응? 그래서 이 복효적 행위 중에서도 삼자요 행정행위가 이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이익되는 행위 해달라고 해주고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이 그 사람한테 이익 주는 행위인데 그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불이익 받게 되는 사람이 이제 소송을 걸고 막 이렇게 해서 법적인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37쪽에 가서는 혼합표 행정행위라고 그러고 제3자의 행정이라고 그러죠. 혼합표 행정이 이거 굳이 꼭 안 해도 돼요. 혼합표 학자마다 이름은 조금 다르게 부르는데 혼합표 행정이 동일인에게 그죠? 제3자의 행정에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구분의 기준.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날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강조되고 있는 건 바로 제3자의 행정이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조치로 누군가한테 이익 줬을 때 불이익 받는 국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구제할 것이냐, 이게 이제 법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때 삼자유행위의 어떤 특성을 보면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자, 제3자 행정위는 어떻습니까? 이해 당사자가 복수의 이해 당사자가 존재한다. 그죠? 네. 그래서 복수의 이해 당사자가 존재. 뭐가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뭔가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신청하면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이익만 생각해서 할 수는 없죠. 그걸 해주게 되면 불이익받는 인근 주민들의 또 이익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다 따져보고 공익적인 측면, 이익 받는 사람의 측면, 불이익 받는 사람의 측면 다 조사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문제가 되죠. 따라서 둘째 줄 뭐가 중요하대? 이게 이익 형량이 중요하다고. 이익 형량. 형량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형량. 이 형이 한자로 무슨 형자? 저울형자. 저울형. 그러니까 이익의 양을 저울질하는 거야. 어느 쪽에 이익이 더 중시돼 중요한가? 더 큰가? 그 이익 형량이란 말은 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법에서 매우 중시되는 말이죠. 그냥. 자, 특히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자, 과거에는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야. 행정기관이 누군가한테 신청받고 뭔가 허가 같은 걸 해줬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허가받아서 이익이 되는데 인근 주민이 불이익 받는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예를 보자.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뭐 돼지 소 키운다 하고 축사 뭐 허가 신청. 그러면서 허가를 내주면 상대방 허가 신청해서 허가 내준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만 뭐 법적으로 검토를 했고 인근 주민들이 그로 인해 불이익 받는 건 다 법적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을 침해받는 것에 불과하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는 거니까 소송할 자격 안 줬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제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익 주는 조치로 인해 불이익받은 인근 주민들의 이익도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된 거 맞다. 소송자격이 인정해주는 경향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식 다시 기억 떠올리면 그걸 넓히는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넓혔어? 무슨 키우는 거 관련 법이 정한 그 법률만 보는 게 아니야. 그치? 그 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까지 다 따져봐서 인근 주민도 보호되도록 하고 있는지, 그죠? 또 법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인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라는 규정은 없어도 법의 해석상 인근 주민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그죠?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인근 주민의 이익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라고 인정을 주세요. 그지? 그래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한 거 맞다 그러면 소송 자격을 인정해 주잖아.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 제3자유 행정이라는 이런 개념의 등장은 이 누군가한테 해준 조치로 인해 자기들 불이익 입었다고 제3자들이 소송하는 거 그 소송할 자격을 확대해 오면서 등장한 거예요. 한 줄. 원고적격 제3자의 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3자유 행정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야. 그러니까 점점 시대 변화에 따라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주제는 그렇다면 이제 관심사는 이겁니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먼저 1번을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배웠냐면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어. 그지?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 어떤 사람의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돼지 축사, 뭐 그 돼지 키우는 거 허가.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이제 허가 내준 것 갖고 싸우는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예를 들자고는 인근 주민들이 자, 저 돼지 키우는 데가서 소음과 냄새 너무 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 응? 저거를 딴 데로 이전하라고 명령을 내려달라. 이게 이걸 행정기관에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근 주민이, 제3자 입장에는 인근 주민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조치를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 돼지 키우는 업자한테 그 이전 명령, 딴 데로 옮기라, 이전 명령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조치를 하면 돼지 키우는 업자한테 불이익이 되는 조치나. 그러니까 인근 주민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서 그 업자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줄 것을, 내려줄 것을 행정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냐? 그것도 이제 법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법이 인근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그게 일반화시켜 부르면 행정 개입 청구권인 거지,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그 얘기하는 거야. 제 3자 입장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다른 업자에 대해서, 그죠? 뭔가 다른 업자에게 불이익이 될 조치를 취해달라. 응? 행정기관에 요구할 권리 인정될 수도 있다. 그는 다 법 규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 있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 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또 배운 것 그대로 응용하면 행정기관에게 요구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를 하거나 아무 응답을 안 하면 자기들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한 거 위법이야 하고 소송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 받으면 행정기관은 판결에 따라야 되니까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때 조치를 안 해서 피해 입은 거 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배상 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죠? 자, 1번은 그런 얘기. 자, 문제는 이제 2번부터인데 뭐냐면, 행정기관이 업자로부터 자기 공장 건축허가 돼지 키우는 거 허가 내달라 신청, 행정기관이 허가 내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 내주면 인근 주민들의 불이익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불이익 받는 인근 주민들 어떻게 보호할 거냐? 우리나라 법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인근 주민, 제3자가 인근 주민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인근 주민도 행정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중요해요. 근데 문장을 잘 봐.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는 법 규정에 의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청이 직무상 권한으로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서 뭘 결정해? 행정 절차에 제3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받은 제3자는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가 돼서 어떤 인근 업자에게 무슨 공장 건축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공장 건축허가 이런 거 나갈 예정입니다 하고 미리, 아직 확정 난 건 아닌데 나갈 예정입니다 하고 사전 통지를 받고, 그 통지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거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 의견을 제출할 권리, 또 무슨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 이거 공장 건축허가를 내줘야 된다 말아야 되나, 행정기관이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 공청회에 출석해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 이런 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첫째 줄이 중요해. 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3자래야 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은 3자, 행정청의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고 행정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준 3자만. 자, 그래. 하여튼 인정되고 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의 키워드는 두 번째 줄 끝에, 첫째 줄. 독일과 달리 우리 행정절차법은, 문장의 주어. 그러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은이 문장의 주어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독일하고 달리, 두 번째 줄, 제3자에 대해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결국 아까 말한 대로 A라는 사람이 공장 건축허가 신청, 또 무슨 돼지 키우는 거 허가 신청, 행정기관이 어쨌든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대. 응? 근데 허가를 내준다. 허가 내주기로 결정해서 신청한 사람 업자한테 허가 내준다 하고 문서로 보내줄 거 아니야. 허가 내준다. 근데 인근 주민들 허가 내줌으로써 불이익 받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허가 내줬다는 걸 문서로 통보하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그 인근 주민들은 신청한 업자한테 허가가 된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정해놨대. 이게 누군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면 불이익받는 인근 주민이 있다. 그러면 허가 신청한 사람한테는 허가 내준다고 문서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불이익받는 인근 주민에도 허가 내줬다. 응? 이거 문서로 통보해 주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을 안 두고 있다는 거야. 응? 그거 중요.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은 불이익받는 두 번째 끝에 제3자에 대해서 통지 의무. 응? 어떤 처분했다는 걸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응? 따라서 상대방한테만 허가를 신청한 상대방만 허가 내준다 하고 문서로 통보하면 이제 허가의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인근 주민한테는 허가 내줬다고 통보를 안 해도 그 효력 발생에 아무 문제가 안 돼.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직권 취소 철회 제한. 자, 요거는 직권이란 건 이제 행정기관이 자기의 직무상 권한으로 알아서 국민한테 이익 줬던 걸 취소하고 철회하는 건데, 이게 취소나 철회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하면 효력을 없애는 거야. 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취소 철회하면 허가 효력 없어지는 거지. 응?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 아까 말한 대로 제3자요 행정위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랬지. 자, 행정조치 하나로 인해 이익받는 자, 불이익받는 자, 또 행정기관이 추구하는 공익, 이런 게 얽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익만 고려해서 취소나 철회하면 안 되고 다른 이익도 고려해야 돼. 응?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따져봐서 취소나 철회를 할지 잘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지. 조금만 이 상대방 업자가 뭘 위반했다 무조건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취소 철회하면서 뭐가 있었는데, 그렇지? 이 조치를 취소나 철회를 하면 인근 주민들이 제3자가 얼마나 큰 이익을 보게 될지 불이익을 보게 될지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인가? 불복고지 신청권이라지. 불복고지 신청권이란 불복이 뭐야? 승복을 못 하겠다는 거야. 승복을 못 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걸 불복고지라 그래요. 불복하는 절차 방법을 알려주는 걸. 그럼 예를 들어보자.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치자. 허가를 내줬어. 그랬더니 인근 주민이 난리가 났어. 우리가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하죠. 인근 주민이 난리가 났어. 그러면 우리 아까 물어보자. 이때 시장은 공장 건축허가 내주는 문서 A한테만 보내줍니다. 신청한 사람한테만. 이한테 인근 주민한테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다고 알려주게 돼 있어? 안 알려도 돼? 안 알려도 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인근 주민이 뭘 알았어?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다는 걸 알았어. 알고 나 이거 용납 못해. 싸워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 시장이 알아서 알려주진 않아요. 인근 주민이 시장한테 뭐 요구할 수 있어? 야, A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거 이거 위법하다. 나 이거 절차 밟아 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알려달라고 신청하면 알려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이 공장 건축을 해준 거 법원에 소송, 행정소송 갈 수도 있는데 소송 가기 전에 어디다가 신청해서 이거 위법하다고 취소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법원에다 내는 게 아니라 권한 가진 행정기관에다가 신청해서 이제 판정받는 절차를 우리가 행정심판 절차라 그래. 그래서 거기 문장 읽어보면 우리나라 행정심판법 자체에서 뭐라고 써있대? 읽어보면 행정기관은 자 제3자로부터 이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냐 대상이 되는 조치냐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면 판정기관 어디냐 응? 어디다 제출해야 되냐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이런 거 알려달라고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고 명시해놨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법조문 그대로인데 이제 그게 제3자의 불복하는 방법 절차 알려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는 거야. 응?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구인. 우리가 조금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거를 청구인 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를 원고 적격 이렇게 불러요. 응? 다 중요한 단어는 뭐야?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받은 자는 다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야. 응? 따라서 행정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있는데 그 불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거야. 그러면 쟁송,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결국 두 번째 끝에 뭐야? 응?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자격이 다 인정되는 거야. 응?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데 불과하다면 자격 인정 안 되는 거고. 응? 그러니까 그 키워드. 그 다음에 7번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말은 또 나중에 배울 텐데 전치라는 건 앞서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 행정소송을 가기 전에 법원에 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느냐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의 원칙이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냥 바로 법원에다 행정소송 제기하고 싶으면 제기하고 소송은 시간 비용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다 간편한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봐야 되겠다 하면 국민이 그걸 먼저 거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면 소송을 가든가 또 이렇게 해도 돼. 하지만 몇몇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정지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바로 소송을 못 가게 해놨어요. 행정심판한 절차를 필수로 먼저 거치고 나서 거기서 구제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소송 가게 해놨어요. 그런 경우가 한 3-4가지 있어요. 예외적으로 딱 먼저 필수로 거치고 난 다음에 소송 가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학교에서 공무원 되잖아. 그럼 공무원이 됐는데 뭔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지? 그럼 징계받고 여러분들 행정소송 할 수 있어요. 억울하면. 근데 공무원 반드시 뭐 해야 돼? 소송 바로 못 가. 그에 앞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청이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법에서 예외적으로 소송의 행정소송 제기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정해놓은 경우가 있다면 제3자가 소송을 하면서도 그거 따라야 된다 이거야. 응? 제3자라고 예외 아니다. 응?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8번 행정 쟁송 제기관이라서 우리가 간다 하나만 얘기해보자. 소송. 여기서 인근 주민이 시장이 공장건축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이건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허가 조치니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어. 근데 소송을 제기하면 법이 행정소송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놔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확정을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짧게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단 말이야. 90일. 그래서 예를 들어 인근 주민인 제3자가 시장이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다는 걸 알았다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돼. 응? 그냥 몰랐다. 그러면 시장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려진 날부터 몰랐다면 1년 안에 소송을 하게 돼 있고
알았다면 무조건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돼요. 응? 그래 기간을 정해놨는데 제3자가 소송할 때도 그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하는 걸 허용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쟁송 제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행정심판 소송 다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다. 원칙. 응?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그 9번 제3자의 행정쟁송 참가권 및 재심 청구 있는데 자 기육법부터 읽어보자. 여러분들 법원 이제 행정소송에서 판결 나오지? 법원이 판결 내리면 판결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미친다고 돼 있어. 판결의 효력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돼 있어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니까 그 판결대로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게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럼 불리한 판결이 안 나오게끔 뭐 소송에 가가지고 막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도 하고 증거도 제출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 가만히 있다가 불리한 판결 딱 들으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3자도 이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야. 응?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 법조문 쭉.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자 행정쟁송,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소송으로 좁혀 얘기하면 행정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뭐 한다?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너도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하라. 유리한 증거 있으면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 행정쟁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참가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법정에 나가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3자에게도 참가할 권리가 보장되는 거지. 물론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첫째 줄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판결이 내려졌는데 판결 때문에 자기의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인 국민이 있어. 자, 문장의 주어 판결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은 제3자. 그 다음에 3자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결론 뭐 할 수 있대요? 넷째 줄 앞머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판결대로 못 따르겠어요. 응? 다시 재판해 주세요. 재심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막 아무렇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고 요건이 있어요. 그죠? 자, 요건이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딱 들어있네요. 뭐야?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 그럼 우리 아까 기억에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한다는 데에서 허락을 얻어 뭐 할 수 있어? 유리한 주장도 펼치고 증거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했어. 지가 신청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멍하니 있다가 판결 떨어. 그러면 지한테 잘못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 써야 됩니다. 응? 보기 중에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함. 그러니까 자기 잘못 아닌 거야. 제3자 자기 잘못 아닌 이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유리한 주장도 못 펼치고 유리한 증거도 제출 못해. 그래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거야. 그럴 때는 제3자가 뭐 할 수가?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소송에 참가한다는 거 법원의 허락을 얻어 유리한 주장하고 증거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음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지가 뭐 미정무육되고 안 했다든지 별 관심이 없어 안 했다. 이건 지 책임이야.
그러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서 소송에 참가 못한 3자는 어떻게 돼? 그러면 책임 있는 자는 판결대로 따르기만 해야지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니은번에서 두 번째 줄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불리한 판결 받은 3자는 재심 청구 못하죠? 응? 그 사람만 재심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재심 청구 못하는 자 누가 있어? 여기 줄이면 못하는 자 3자. 어떤 3자? 소송에 참가한 자. 그죠? 제 3자. 이 소송에 법원의 허락으로도 소송에 참가해서 유리한 주장하고 유리한 증거를 막 얘기했는데도 법원이 그것까지도 다 고려했는데도 불리한 판결이 내진 거야. 그럼 따라야 돼. 그 재심 청구 못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자? 자기에게 지금 거기 있는 대로 자기에게 소송에 그러니까 이걸 좀 말을 바꾸면 재판절자 소송에 참가 못한 것에 참가 못한 3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지? 그러니까 여기 법조문 그대로 하면 뭐죠? 자기의 책임으로, 그지? 자기 잘못으로 자기 책임으로 소송에 참가 못한 3자, 그지?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3자, 제3자. 이렇게 둘은 이 법 규정을 미뤄보면 불리한 판결 나왔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죠. 그러면 거기 이어서 그러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판결에 유리한 증거 이런 거 원내가지고 불리한 판결 받았다. 그런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재심을 청구하려면 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청구를 해야 돼. 그 기간이 얼마예요? 넷째 줄 끝에 판결이 있음을 안날부터 어떻게 해야 돼? 30일. 안날부터 30일. 판결이 있다는 거, 판결이 내려졌다는 걸 안날부터 알았다면 안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되고 몰랐다면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같이 둘 다. 숫자 30일, 1년. 판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안날부터 30일 안에, 몰랐다면 있은 날로부터 확정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1년 안에 재심 청구해야 돼. 그 기간 넘으면 재심 청구 못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뭐야? 집행정지 신청권이라 했죠? 이른바 가구제. 가가 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임시구제. 자, 집행정지 신청권. 자, 일단 우리 행정소법 규정했지? 기억번에. 자, 기억번. 첫째 끝에 제3자가 집행정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일단 객관적 팩트. 우리 법에는 제3자가 집행.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야. 이거 여기 봐봐. 이제 집행정지라는 게 뭐냐면 시장이 A한테 공장 건축허가를 내준 거야. A가 막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해. 인근 주민 뭐 했어? 이 소송했어. 인근 주민이. 공장 A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거 자기의 권리익을 침해하는 위법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거 취소해서 없던 일로 해달라고 취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냈는데 시장을 상대로 인근 주민 제3자가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이거 판결 나려면 최소 6개월? 좀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 효력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소송은 소송이고 건축허가는 허가대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A는 소송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건축을 계속해요. 그죠?
재판은 막 재판대로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요새는 또 금방 짓잖아. 아니 소송을 해놓고 기다려오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원칙이냐면 소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조치의 효력이나 이런 게 안 멈추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면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 원칙을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이 A에 대한 공장건축허가 위법이니까 취사로 소송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건축허가 효력은 안 멈춘다. 그러면 A는 재판과 별개로 소송과 별개로 계속 공장을 빨리 지어버릴 수가 있어요. 공장을 다 지어놓고 나면 재판하다가 법원이 응? 공장 다 지었다고 완공해놨다고? 그러면 이미 완공을 해버렸으면 이제 와서 행정위원이 공장건축허가 내준 거 취소한다고 판결해줘봐야 별 소용이 없네. 응? 그러면 재판할 필요가 없겠구나. 취소해달라는 재판은 할 필요가 없네. 그걸 우리가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 그래. 그래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 그래서 재판을 끝내 종결해 버립니다. 각하시킨다 그래. 그러면 뭐만 남는 거야? 이거 이제 공장을 다 지어 놓는다면은 행정위원이 건축허가 내준 건 위법이었다. 취소한다. 그러면 판결을 내려본들 행정위원이 허가 내주는 것만 위법이었다고 인정해서 없어지는 거야. 허가 내준 조치만 없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이미 다 지어놓은 공장 건물은 뭐가 되는 거야? 통근원이 있고 위법한 건축물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주민이 원하는 거는 공장이 건물도 안 들어서게 하는 게 원하는 거라면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이제 행정위원이 위법한 건축허가 내줘서 자기 피해봤다고 또 손해배상 청구송에서 돈으로 배상받는 것밖에 안 남아요. 응? 그 민사송으로 청구하는 건데,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인근 주민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이거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러지? 최종 판결 나오려면. 그러니까 재판 중에 A가 공장을 계속 건축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그걸 뭐라면 이제 건축허가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응? 그래서 집행 정지 신청. 응? 뭐 이거는 이제 효력 정지 신청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법원이 이거는 판결하려면 많이 뭐 따져보고 심사해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우선 이게 급박해. 그래서 이걸 받아줄 건가 아닌가 이거부터 먼저 심사해서 야 이거 건축 멈춰놓고 재판 안 하면 나중에 뭐 이 재판에서 인근 주민들이 이기더라도 별 큰 의미가 없겠다 싶으면 들어준다고. 그래갖고 뭐냐면 정지 결정을 내려요. 이걸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죠. 그럼 정지 결정 딱 내리면 법원이 결정 내리면 A는 건축하는 걸 딱 멈춰야 돼. 판결 나올 때까지 멈춰야 돼. 응?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신청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소송하면서 같이. 응? 응. 그래서 공장 건축을 멈춰놓고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집행정지 제도인데 우리 법에는 누가 이제 집행정지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면 어떤 불이익 처분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니은번 우리 법조문을 써놨습니다. 세 줄이 이제 법조문에 이렇게 됩니다. 행정쟁송의 당사자는 어떤 소송 대상인 어떤 처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죠. 그러면 여러분 봐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게 해놨지? 여기 중요한 단어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행정조치 취소해달라 그리고 정지시켜달라 판결 나올 때까지. 응?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게 법이 정해놨어? 당사자. 그죠? 따라서 넷째 줄. 자 이게 결론. 그러면 제3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될 때는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될 때는. 응? 자, 그래서 문장이 좋았지. 3자는 넷째부터 소송을 제기하여 어떤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는 취소해달라. 소송하면서 집행정지까지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응? 그러나
자기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싸우는 거에 나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나도 주장할 기회를 달라 해서 법원에 허락을 얻어 소송에 참가하는 자에 불과했다면 소송 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거든. 소송에 참가하는 자의 지위에서는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첫 번째, 제3자가 법원에다가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없다. 응? 오른쪽에 니은번.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이 당사자가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다. 그렇다면 자, 제3자 입장에 있는 자는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의 지위가 아니라 남이 제기한 소송에 이해관계에 있다고 참가하는 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권리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본다. 그럼 질문. 여기서 자, 인근 주민은 이제 이 A에 대한 공장 건축 허가에 대해서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3자가 지금 뭐 한 거야? 소송을 제기했잖아. 응? 공장 건축 허가로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게 소송의 당사자예요.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와 소송을 제기에 당하는 상대방, 피고 이렇게 둘을 소송의 당사자라고 하는데 제3자 입장에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됐으니까 공장 건축허가 취소해달라. 그리고 집행을 정지시켜달라.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소송 당사자가 되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판례라고 보기 1번. 1번의 키워드는 제3자죠. 어떤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조치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이거 있잖아. 이거 인근 주민. 시장이 행한 법 집행 조치 행정행위는 공장 건축허가인데 공장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은 A고 그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인근 주민. 그러면 인근 주민 제3자 입장에 있는 자도 뭐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거로 인정되면 제3자 뭐 할 수 있다고? 소송 제기할 원고적 교육 인정된다는 겁니다. 당사자 자격. 응? 이게 다 기본 상식. 그 다음에 2번 익숙한 말 나왔다. 자, 2번에 보면 다섯째 끝에 뭐 나왔어? 경원관계. 그죠? 경원관계. 경원관계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거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니야. 그죠? 자, 경원관계 앞에 쭉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또 뭐 있어? 그 앞에 거기에 넷째 줄 중간에 기존에 없잖아 하고 콤마 있죠? 거기 끊어. 기존에 없잖아. 넷째 줄 중간에. 그러면 그 기존에 없잖아까지 그 앞부분은 우리가 경원관계 말고 뭐라 그러지? 경업자 관계. 경업자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위에 문장에 네 줄. 그죠? 그러니까 경업자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 그거 쭉 읽어보. 이미 허가나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가 있는데, 그지? 행정기관이 또 옆에다가 신규로 허가나 면허를 또 내줌으로써 기존의 업자의 영업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지? 근데 기존 업자가 소송할 자격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법에서 어떻게 돼? 법에 무슨 규정 두고 있으면 업자들 간에 너무 과당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서 기존 업자의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법이 기존 업자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기존 업자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존 업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경원 관계, 그지? 경원 관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뭐라 했죠? 아니 서로 경쟁적으로 뭐 허가나 면허를 달라고 신청하는 관계에 있어서 신청을 여러 명이 했고 수명이 했고, 그치? 수인이 결국 행정기관이 여러 신청자 중에서 한 사람의 신청자에게 허가나 면허를 내주면 그는 동시에 다른 신청자에게는 거부한 결과가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경원자 관계라고. 경원자 관계에서는 같이 신청했다가 탈락한 자는 뭐야? 행정기관이 또 다른 신청자에서 허가 면허를 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소송할 자격 인정된다. 다 여기서 경원자 관계에서 탈락한 자, 경업자 관계에서 기존 업자 다 3자 입장이 있는 거야. 근데 3자 입장인데 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으면 소송할 자격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응? 다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3번은 조금 더 어려운 판례인데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3번 판례. 자, 제3자율을 거기 쳐줘. 제3자에게 효과를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그 청구를 들어주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지면 그 재결 때문에 비로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재결, 인용 재결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고 어쩌고저쩌고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사전 지식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행정심판이란 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걸 똑같이 이제 사례를 놓고, 자, 인근 주민이 있는데 이거 보자. 이거는 이제 건축 허가를 내준 사례로 시작했잖아. 아까는. 이번에는 A로부터 신청받고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조치를 했어. 거부. 그러면 허가 거부되니까 인근 주민은 되게 좋아했어. 응? 이거 좋아했어. 그런데 좋아했는데 누가 싸우냐면 A가 싸워.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A가 싸워. A가 뭐라고 하냐면, 자, 자기의 신청을 받고 거부한 조치는 잘못된 조치다. 위법 부당하다. 응? 그래갖고 법원에 소송을 간 게 아니라 어디다 갔냐면 행정해주는 권한 가진 행정기관에다가 먼저 신청을 했어. 그 절차를 먼저 밟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는 판정을 해달라고 취소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신청을 한 거야. 이제 거부한 시장을 상대로 해서. 근데 여기서 A가 이겼어. 그래갖고 뭐라고 판정했어? 야, A의 공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시장이 거부한 건 위법이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없던 일로 취소한다 하고 취소 판결 내렸어요. 그러면 취소 판결은 누구한테 이익되는 판결이야? A에게. 그죠? 그 누구한테 불이익이 돼? 인근 주민한테는. 그죠? 시장이 거부했을 때는 좋아라 했는데 A가 싸워가지고 취소를 받아냈어. 그 인근 주민이 갑자기 이때,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승복을 못한다? 응? 그러면 원래 다시 소송 갈 수 있어요. 소송, 법원에다가. 응? 그러면 이때 인근 주민이 법원에다 소송을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사례를 조금 바꿔보자. 이게 취소된 게 아니고 이거 위법한 점 전혀 없다. 위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판결을 했어요. 유지. 거부한 거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그대로 간다. 응? 그러면 A가 진 거잖아. 이렇게 결정 났다면. 이때 A는 무슨 소리? 나 승복 못해. 그러면 다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그래서 이때 법원에다가는 취소하는 취소 판결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역시 시장을 상대하는데, 그럼 뭘 취소해달라고 하느냐 이거지? 우리나라의 원칙, 뭘 갖고 소송을 내야 되냐면 소위 원래의 처분,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A가 원래의 공장 건축 허가를 거부한 거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졌잖아. 그러면 나 다시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거야 하고 소송을 낼 때 똑같은 거 갖고 판정해달라는 거야. 이 원래의 처분, 이게 원래의 원처분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거부처분. 이거에 대해서 아까는 권한 가진 행정기관으로부터 판정을 한번 구해봤는데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야. 똑같은 걸 가지고 다시 법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다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포인트로서 소송의 행정심판을 거쳤는데 못 이겼다. 그럼 법원에 소송 갈 때
뭘 갖고 소송해야 되냐면 이 위법이 없다는 이 행정심판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조치를 갖고 법원에다가 소송 대상으로 삼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서 벗어나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응? 그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 아까 먼저 된 사건에서, 응? 이거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취소한다고 판정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취소 제기. 그럼 A가 이겼잖아. A는 이겼으니까 A는 다시 싸울 이유가 없지? 결국 누가 싸워야 돼? 인근 주민이 싸워야 된단 말이야. 인근 주민이 뭐라고 주장해? 응? 아니 이 시장이 거부한 조치가 뭐가 잘못이냐? 이걸 왜 취소하냐? 취소하는 판정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 판정에 승복 못한다고 누가 싸우냐면 인근 주민이 소송으로 싸우는 거야. 그럼 인근 주민이 뭘 갖고 소송을 해야 되냐? 자,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시장이 A의 신청을 받고 공장 건축을 거부한 원래의 처분은 인근 주민에게 이익되는 거야, 불이익되는 거야? 인근 주민은 이익되는 조치잖아. 아,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 왜 싸워? 자기한테 불이익 준 거가 싸워야지. 그러면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이익 준 게 시장이 한 거부 처분이 아니라 시장이 한 거부가 잘못된 거라고 판정 내린. 이게 잘못, 이 재결이, 이게 비로소 불이익 준 거 아니야.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원래 이 처분 갖고 소송으로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자기한테 비로소 불이익이 된 거부한 걸 잘못됐다고 취소하는 이 재결이란 거, 이 판정. 이걸 대상으로, 이건 잘못된 결정이니까 이걸 법원이 취소 판결해달라고 이걸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원래 소송 갈 때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원래의 처분을 갖고 소송 가게 돼 있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원칙이 따를 수가 없는 거다. 응? 이때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서 다시 읽어봐. 자, 제3자요를 수반하는 행정행위. 그게 뭐겠어? 공장 건축과 거부라고. 그렇지? 공장 건축 거부는 A한테 허가 신청했던 A한테는 이익, 인근 주민한테는 A한테는 불이익, 인근 주민한테는 이익, 이렇게 되는 조치였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했어? 이 업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업자가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거야. 응? 그랬더니 거기서 허가 신청했던 업자의 말이 맞다 해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야. 들어주는 판결을 인용이라 그래. 인용해줬어. 인용 재결. 그 취소를 청구해서 취소해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허가 신청했던 업자는 이제 이겼는데, 그 인용해주는 재결 때문에 비로소 불이익받게 되는 자는 누구야? 제3자, 인근 주민 아니야. 그 인근 주민으로서는 뭘 갖고 소송할 수밖에 없어? 원래의 거부 처분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조치니까 그걸 갖고 소송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한테 비로소 불이익을 안겨준 원래의 거부가 잘못됐다는 취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두 번째, 인용 재결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고, 이 인구 주민으로서는 원래 거부가 문제 없는 거고, 거부한 조치를 잘못됐다고 취소한 재결이 그게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주장하는 셈이니까 그 인용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이 이해하면 돼요. 안 까먹으면. 그 다음에 자, 4번은 첫째 잘 보자. 어떤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기네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제기하는 제3자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3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뭐야? 자신의 환경상 이익의 처분의 근거법 또는 관련 법에 의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입증해야만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 내지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진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려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이 정한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들은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대요. 응? 그 영향권 내에 법이 정한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은 법에 의해서 환경상 이익이 보호되는 것으로 당연히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뭐 원고 적격 당연히 인정되는데 문제되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응? 문제되는 사람 누구죠? 여섯 번째 줄 중간에 우리 이미 공부했었잖아요. 그 법이 정한 영향권 밖의 주민들이잖아. 응?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론. 자기들의 뭐 환경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란 걸 어떻게 해야 돼? 증명, 입증을 해야만 소송할 자격 인정된다는 거지. 그치? 그게 제일 이 문장이 제일 키워드야. 영향권 밖에 있는 주민들은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증명을 해야만 한다. 그치? 이미 한번 공부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 자, 뭐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 지역 내 이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 지역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한 주민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영향권 범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익에 대한 침해 내지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추정을 해줄 수 있고 이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뭐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대 결론. 행정.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사전환경성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 지역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구에 있는 거죠. 법이 정한 영향권 범위 내 법이 정한 영향권 범위 내라면 법이 환경이익 보호하겠다는 취지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영향권 범위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은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말이야. 응? 본인들이 입증 안 해도. 그렇죠? 네. 자, 고정. 이것까지 하고 그래서 제3자 행정위는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고 한참 유행 타듯이 자주 나올 때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드문드문 나와. 그동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우리 신의주 갖고 다음 시간에 할 기속행위, 재량행위, 특히 재량행위 부분은 여기 초점은 재량행위입니다. 응? 거기 부분은 단골로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재량행위 파트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 행정 공무원이 되잖아.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위반하지 말아야 될 법에 뭐뭐 있어?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죠. 성문법, 헌법서부터 법률, 법규명령 이거 위반하지 말 조례 규칙 다 있잖아. 근데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뭐 바본가? 성문법에 다 문장으로 써 있는 거 거기에 누가 다 찾아보면 나오는데 누가 그거 위반한 일은 별로 없겠죠? 주로 그러면 위법이 되는 게 뭐냐? 법에서 왜 그러냐면 이러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뭐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재량을 줬는데 그거를 뭐 할 때 우리 비례원칙이 어긋나게 했을 때 평등원칙이 어긋났을 때 신뢰원칙이 어긋나게 이런 것 때문에 위법이 되는 거야 다. 즉 우리가 조리 내지 법원칙 위반으로 그리고 재량 권한을 행사할 때 그런 법원칙 위반했다고 위법으로 거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량 행위가 특히 중요한 거예요. 재량이 행정 공무원들에게 재량이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잖아. 법으로다가 뭐 할 때는 뭐 해라 딱 어떻게 기계적으로 딱 한 가지씩 정해놓나? 그러면 현실을 다 포괄을 못해. 법은 많이 일어났던 일, 뭐 같은 이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응? 예시에서 이러이러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 워낙 복잡, 다양하고 자주 변동하는 현실이니까 그 상황을 잘 고려해서 현장 일설에서 집행하는 자가 잘 판단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는 거야. 법 테두리 안에서. 그죠? 그렇게 재량 권한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재량 권한을 잘못 행사하는 경우 이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재량권의 한계 이론이라는 게 등장해서 뭐 일탈했네, 남용했네,
재량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네. 그러면 이제 위법 그래가지고 통제 논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